자,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아니지 그 전부터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거 10단원의 핵심은 무엇이었느냐에 대해서 늘 선생님이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었는지 다시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할게요. 17에서 19세기 동아시아, 그러니까 중국에는 명청대, 조선에서는 조선 후기, 일본에서는 에도막부 시기에 어떠한 사회 경제적 변화가 있었고 그것이 어떤 문화적 변화로 이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게 우리 10단원의 내용이 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자, 그래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요, 동아시아 각국에서는 농업 생산력이 향상이 되면서 경제가 발전하게 됨에 따라 먹을 게 많아지게 되면서 인구도 늘어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렇게 늘어난 인구는 이동하는 현상을 보이기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인구 밀도가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한편 이렇게 먹을 것이 풍부해지게 되면서 사람들은 먹고 남는 걸 가지고 자기가 필요로 하는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서 상공업이 발달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러한 어떤 시장의 발달의 경우에는요, 시장을 중심으로 사람들을 모여들게 하면서 도시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또한 이 시장이 발달하게 되면서 상품의 운반을 위한 교통이 발달하게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였어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성립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교통이 발달하게 되면서 물건의 운송이 편리해지게 됨에 따라 상공업이 발달하게 되고 그러면서 시장을 중심으로 도시가 발달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공업과 도시, 교통은 한꺼번에 발전하는 그런 세트로 묶여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이렇게 경제가 발전하게 되면서 예전에는 지배층들만 잘 먹고 잘 살고 그들만이 문화를 누리고 살았는데 경제가 발전하게 됨에 따라 피지배층들 가운데에서도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여유를 갖게 된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그들이 문화생활을 즐기기 시작을 하니 그게 곧 서민문화의 발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러한 사회 경제적 변화는 성리학으로 설명이 되지 않았고 성리학으로 이 사회에 일어났었던 여러 가지 변화와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설명하지 못하였어요. 그죠? 그러면서 성리학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었나라는 반성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성리학적 세계관으로부터 벗어나는 학문적 탐구, 움직임 같은 것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이번 10단원에서 배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이 좀 나시나요?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에도시대 일본의 인구 증가까지 살펴봤던 것이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동아시아 각국에서 상공업과 도시 그리고 교통이 발달해가는 과정을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시다. 시작합시다. 네.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명청대의 상업과 도시가 발달하게 되는 배경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농업 생산력이 향상이 되면서 먹을 게 많아지게 되었어요. 먹을 게 많아지게 되면서 인구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서 물건을 사고 팔 일도, 사람이 많아지니까 물건을 사고 팔 일도 많아졌겠죠. 그죠? 자, 그러면서 상업이 발달하게 되고요. 또한 도시가 발달하게 됩니다. 자, 무엇을 도시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어떤 것을 가지고 도시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을 가지고, 인구가 밀집된 곳을 가지고 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따라서 도시가 형성되기 위한 조건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인구가 많아야 일단은 모일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두 번째, 사람들을 모이게 만들 수 있는 끌어당기는 힘이 필요해요. 그죠? 그 두 가지가 도시가 형성되는 조건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농업 생산력이 향상이 되면서 인구가 증가하게 되고 상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시장을 중심으로 사람들을 모여들게 하면서 도시가 발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 과정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명청대의 상업과 도시가 발달하게 되는 과정의 가장 중요한 배경은 무엇이냐면요, 강남에서 배운하를 통해서 베이징으로의 쌀 운송이 활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통이 발달하고 상업이 발달하고 도시가 발달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자, 왜 강남에서 배운하를 통해서 베이징으로 쌀의 운송이 활발했느냐, 여기 부분은 조금 필기를 하면서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원래 교재에 필기할 자리를 넣어놨었는데 선생님의 욕심이 지나쳐서 거기에 댐메이 대기 그림을 넣어놓는 바람에 필기할 공간이 딱 사라져 버렸네요. 여러분들은 따로 선생님처럼 이렇게 포스트잇을 붙이시거나 아니면 따로 넓은 공간을 확보하셔서 한 요 정도의 내용 같이 한번 좀 필기를 하면서 방금 선생님이 설명한 강남에서 배운하를 통해서 베이징으로 쌀 운송이 활발하였다 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 필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강남에서 대운하를 통해서 베이징으로의 쌀 운송이 활발했다라고 하는 게 왜 일어났으며 그것이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아시아 지도 오랜만에 그리네요. 그죠? 우리가 동아시아사를 배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강 두 가지라 그랬어요. 무엇과 무엇이라 그랬나요? 그렇죠. 북쪽에 흘러가는 황허강과 그리고 창장강, 양쯔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중국의 경우에는 강의 흐름이 어디에서 어디로? 서에서 동으로 흐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큰 강들은 전부 다 서에서 동으로 흐른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당시 중국의 인구가 가장 많이 밀집된 대도시는 어디였냐면은 바로 당연히 수도였던 베이징이었어요. 베이징의 경우에는 명나라 때나 청나라 때 모두 중국의 수도였어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베이징의 경우에는 중국의 정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또 가장 많은 군인들이 모여있는 군사 중심지이기도 한 곳이 바로 이 베이징이라고 하는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베이징은 정치 중심지이자 군사 중심지였다. 자, 그래서 이 베이징에 사는 인구가 명청대에 대략 100만 명 혹은 그 이상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인구 100만의 도시라고 한다면 어떤 도시인가요? 상당히 큰 대도시죠. 그죠? 그런데 산업혁명도 있기 이전에 인구가 100만이 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기에는 거의 세계 최고급의 엄청난 대도시였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베이징의 경우에는 중국에서 가장 많은 소비자들이 모여있는 최대의 소비도시, 그게 바로 베이징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됐나요? 네. 자, 그래서 중국에는 지금 가장 쌀을 많이 먹을 사람들은 대부분 다 가장 많이 있는 곳은 베이징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문제는 뭐냐면은요, 이 쌀이 가장 많이 생산되는 지역은 어디였냐면은 창장강 유역이었다라는 것이죠. 창장강 중상류 지역이 당시 중국에서 가장 많이 쌀이 생산이 되는 쌀 생산의 중심지였다라는 것이에요. 가장 많은 쌀이 생산이 되는 쌀 생산의 중심지 창장강 중상류 지역이 그러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원래는 이 쌀 생산이 가장 활발했던 지역은 여기 양쯔강, 창장강 하류에 있는 강남 지역이었었는데, 강남 지역에서는 경제가 발전하면서 정확하게 말하면은 상공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쌀 생산의 중심지가 계속해서 창장강을 따라서 상류로 올라가게 돼요. 자, 그러면서 창장강 중상류가 쌀 생산의 중심지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고, 강남 지역의 경우에는 상공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게 됩니다. 여기에서는요, 비단이라든지 변직물과 면직물과 같은 직물업 이런 것들이 한참 발달하게 됐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남 지역의 경우에는 상공업 중심지로 직물업이 크게 발달한 곳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느냐? 쌀을 먹을 사람들, 옷을 입을 사람들은 제일 많이 어디에 살고 있나요? 베이징에 살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들이 먹을 쌀, 그들이 입을 옷은 어디에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강남과 창장강 지역에서 생산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운반을 해야지, 그지? 자, 그런데 쌀 운반하기 쉽나요? 어렵나요? 굉장히 무거워요. 그죠? 선생님 군대 동기 중에서 쌀집 아들이 있었는데 휴가 나가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아버지 가게 들어가가지고 20kg짜리 쌀포대를 들쳐메고 가가지고 술집에서 그거를 돈 대신 내고 신나게 술 먹고 왔다고 이렇게 자랑한 친구가 있었어요. 다음번에 휴가 나가가지고 이번에도 그렇게 술 먹고 왔냐라고 물어보니까 못 기랬대요. 왜 그랬니? 라고 물어보니까 아버지께서 열받아가지고 가게에 있는 쌀포대를 전부 다 40kg짜리로 바꿔버리는 바람에 무거워서 못 들고 갔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친구가 있거든요. 쌀, 그러니까 한꺼번에 운송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렇게 무거운 물건을 효과적으로 운반하기 위한 교통의 수단, 오늘날에는 뭐 트럭이랑 기차가 있습니다만 당시에는 거의 유일한 수단은 무엇이었을까? 말이랑 배. 말도 사실은 쉽게 그렇게 끌기가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대규모의 운송 수단은 배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야. 자, 그래서 배를 가지고 이 창장강의 쌀을 베이징으로 운반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중국의 강은 어디에서 어디로 흐르고 있어요? 서에서 동으로 흐르고 있어. 그지? 쌀은 남에서 북으로 운반을 해야 된단 말이지. 자, 그래서 만들어준 인공적인 물길, 이 서에서 동으로 흐르는 강물을 연결시켜준 인공적인 물길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였던 거예요? 이게 뭐였던 거예요?
대운하였던 것이에요. 서에서 동으로 흐르는 강들을 중간중간에 물길을 만들어서 인공적인 백길을 만들어 준 겁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었다? 대운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쌀은 창장강 중상류에서 강남으로 그리고 대운하를 따라서 베이징으로 운송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대운하 말고도 배를 이용을 해서 베이징으로 쌀을 운반하는 방법이 있긴 했습니다. 어디를 통해서 가면 될까요? 항구를 통해. 그렇죠. 바다를 통해서 가는 방법도 있었겠죠. 그죠? 자, 요렇게 바다를 통해서 가는 걸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연안항로라고 이야기를 해. 바닷길을 따라서 가는 연안항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강남 지역에서 생산된 쌀이 대운하나 혹은 연안항로를 통해서 베이징으로 활발하게 운송되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양이 어느 정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매년 쌀이 얼마 정도나 운송이 되었느냐? 100만 석 이상, 아니지, 정확히는 400만 석이에요. 400만 석 이상의 쌀이 매년마다 이 대운하를 통해서 강남에서 베이징으로 운송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많은 양의 쌀이 배를 통해서 강남에서 베이징으로 운송되다 보니까 요 길들을 따라서 무엇이 발달하게 되겠어요? 수상 교통망, 물 따라서 운반하고 사람들이 이동을 하는 수상교통망이 중국에서 발달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좀 되셨나요? 네. 자, 그래서 강남에서 대운하를 통해서 베이징으로의 쌀이 운송이 활발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 이 지역에서 생산된 쌀을 먹을 사람들이 베이징이 있기 때문에 그 무거운 쌀을 배를 통해서 대운하나 연안항로를 통해서 운반을 하였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이렇게 매년마다 활발하게 백길을 따라 운송이 이루어지게 되다 보니까 수상교통망이 발달하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수상교통망이 발달하게 되면서 쌀뿐만 아니라 면직물, 견직물, 비단, 생사, 목재, 콩 같은 이러한 상품들도 발달한 수상교통망을 따라서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게 가능해졌던 것이에요. 전국적인 상업의 발달을 주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신항로 개척 이후에 많은 유럽 사람들이 중국과 거래를 하게 되면서 중국에서 생산된 차나 도자기 같은 것들이 활발하게 해외로 수출되는 이러한 모습들도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 우리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중국은 국내 경제도 발전했을 뿐만 아니라 무역도, 수출도 활발하게 증가하게 되면서 18세기에 청나라쯤 가게 되면은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엄청난 규모의 경제적인 성장과 번영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에요. 정리가 좀 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 시기에 경제적 발전을 그린 그림이 있어요. 성세자생도라고 하는 그림이거든요.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적도 있긴 한데요. 여기 보시면은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활발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죠? 이 항구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물건을 사고 파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당시의 경제적 번영을 표현한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그림을 보면은 이 시기에 명청대의 경제적 발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떠올리면 됩니다. 되셨나요? 네.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경제적인 번영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어떻게 도시가 발달하게 되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국적인 유통망이 형성이 되면서 전국을 무대로 활약하는 전국적인 규모의 상인들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북쪽에는 산시성에서 활동했던 산시상인, 그리고 남쪽에서는 양저우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휘저우 상인 같은 사람들이 이 당시에 전국적으로 활동했던 대표적인 상인 집단 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자면은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같은 이런 전국적인 유통업을 담당하는 이러한 대규모의 상인들이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산시 상인들의 경우에는 교통이 편리했던 이 산시 지역의 이점을 이용을 해서 특산물 같은 것들을 취급하면서 큰 돈을 번 사람들이고요. 휘저우 상인들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소금의 판매, 소금의 생산과 판매 같은 것들을 통해서 전국적인 유통망을 장악했던 상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명청시대를 주름잡았던 양대 상업 세력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등장했다는 거, 그만큼 명청대의 경제적 발전이 두드러졌다라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었나요? 네.
자,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했듯이 대우나 창장강, 연안항로 같은 곳들을 통해서 쌀뿐만 아니라 많은 상품들이 전국적으로 유통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자, 그랬기 때문에 대우나 창장강, 연안항로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경제를 움직이게 만드는 대동맥이었다. 경제 대동맥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대동맥이 뭔가요? 그거 대규모 집단에서 그 계약 동맹 이런 거 아니에요. 대동맥은 우리의 혈관을 말합니다. 네, 심장이 박동을 하면은 우리 심장에서 피를 온몸으로 전달해 주잖아요. 산소가 가득 들어있는 피를 온몸으로 전달해 주는데 그런 혈관을 가지고 동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가운데 굵은 혈관들을 대동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심장에서 우리의 몸으로 피를 전달해서 사람이 살아가게 만들었던 것처럼 이런 어떤 수상교통로들의 경우에는 중국의 경제가 돌아가게 만드는 혈관과도 같은 핏줄과도 같은 길들이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수업 초반에 이야기를 했죠, 그죠? 교통이 편리해지게 되면서 상품의 운송이 편리해지게 돼. 아무래도 상업은 어떤 데서 발달할까요? 이렇게 상품의 유통과 운송이 편리한 지역을 중심으로 발달하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서 대우나 창장강, 연안항로 주변에서 무엇이 발달하게 되느냐? 상공업이 발달하게 되는 것이고, 이 상공업이 발달한 지역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면서 무엇이 발달하게 된다? 도시가 발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수상교통이 발달하게 되면서 교통이 편리한 지역을 중심으로 상공업이 발달하게 되었고 그 지역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고 일하고 장사를 하게 되면서 모여 사는 형태의 인구가 밀집된 형태의 주거 형태의 도시가 발전하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이해됐죠? 자, 대표적인 도시들 몇 가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를 냈어요. 여기가 어디게? 라는 식으로 해서 대표적인 도시의 특징들 몇 가지를 던져주고 어떠한 도시게? 라고 물어보는 문제를 낸 적도 있거든요. 요번에도 그렇게 치사한 문제를 낼지 안 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동아시아 각국에서 발전했던 대표적인 도시의 특징 같은 것들 여러분들 중심으로 이런 것들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시험 문제 푸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있습니다. 수저우라고 하는 지역이 되겠어요. 강남의 하류에 있는 대표적인 상공업 도시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직물업이 발달했던 지역이고요. 중국 최대의 수공업과 유통을 담당하는 상업도시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교재에는 소비도시라고 되어 있죠, 그죠? 선생님이 잘못 쓴 거예요. 그렇게 수정을 열심히 했는데도 아직도 좀 교축해 있네. 소비도시는 베이징이죠. 소비도시 지어주시고 최대의 수공업이자 유통업이 발달한 상업도시였다라고 이렇게 고쳐주시길 바래요. 고치셨나요? 네. 자, 그 옆에 보면은 양저우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창장강 하류의 상업도시인데요. 여기는 전매 상품인 소금을 생산하고 판매하면서 염업으로 큰 부를 축적한 도시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전매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요. 특정한 상품을 독점해서 만들고 판매하는 것을 가지고 전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떨 때 전매 상품이 나타나게 되느냐? 나라의 돈이 많을 때 적을 때? 많을 때? 네, 나라에 돈이 별로 없을 때, 돈이 많이 필요할 때 전매 상품 같은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소금은 뭔가요? 생필품이죠. 여러분 그런 표현 들어봤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얘기 들어봤나요? 못 들어봤나요? 빛과 소금이 무슨 의미게? 아무리 이 세상에 많은 색깔들이 있어도 빛이 없으면 보이지를 않아요, 그죠? 세상에 맛있는 게 아무리 많이 있어도 소금을 뿌리지 않으면 맛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빛과 소금은 세상을 의미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 그리고 또 꼭 필요한 거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이 되라라고 하는 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라라는 이런 의미이기도 하죠. 네, 그런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소금은 생필품이었어. 누구나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건이야. 그래서 국가에서 오직 정부만이 소금을 생산하고 소금을 독점해서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소금 전매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통상적으로 시장에서 팔리는 가격보다 정부에서 소금의 값을 비싸게 팔까 싸게 팔까? 어떻게 팔까?
비싸게 팔겠지. 그래서 부족한 정부의 재정 수입을 충당하는 데 이용을 했던 것이겠죠. 그죠? 그 정부에서 운영했던 독점적인 소금의 생산과 판매가 이루어졌던 지역이 바로 이 양조우라고 하는 지역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휘저우 상인 같은 사람들이 이 양조우 지역을 중심으로 소금을 독점적으로 생산하고 판매하면서 큰 부를 축적했던 상인들이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명청시대에 교통과 상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도시가 발달했던 대표적인 사례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 중이에요. 자, 참장강 중류에 있는 한커우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자, 위치를 보시면은요, 참장강 상류에서 하류로 가는데 거쳐가야 되는 곳이야. 마찬가지로 참장강 하류에서 중상류를 지나갈 때 이 한커우를 거쳐가야 되거든요. 딱 중간에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한커우 같은 경우에는 참장강 상류의 상품과 하류의 상품을 중간에서 중개를 하면서 중개무역으로, 중개상업으로 큰 부를 축적한 도시였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참장강 대우나 연안항로를 중심으로 상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발달했던 대표적인 도시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해가 됐나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남에 시진이 급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로를 통해서 연결이 되고요. 강남 전체를 도시화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시진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봤더니 중소규모의 업종별로 전문화된 상공업 도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뭔 소리냐? 이런 거예요. 자, 강남 지역에 여기 파란색 점이 찍힌 게 시진이라고 불렸던 중소규모의 도시들이었어. 인구 한 10만에서 20만 정도 되는 중소규모의 도시들입니다. 자, 이런 도시들이 발달하게 되는 배경은 무엇이냐면은 업종별로 전문화된 상공업이 발달하기 때문이에요. 뭔 소리냐면은요, 교통이 발달하기 이전에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을 자기 지역에서 다 생산해야 돼.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교통이 불편하면 다른 데서 구할 수 없으니까 자기 지역에서 다 생산을 해야 된다고. 그런데 교통이 발달하게 되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기 지역에서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것만 집중적으로 만들면 돼. 나머지 것들은, 예를 들어서 도자기 시즌이 있었다고 칩시다. 우리 동네는 도자기를 제일 잘 만들 수 있어.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도시 사람들이 다 같이 도자기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 뭘 입고 뭘 먹고 살지? 어떻게 먹고 살지? 도자기를 팔아서 다른 데서 사 먹으면 되지.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가 발달했기 때문에? 교통과 상업이 발달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네. 그래서 강남의 지역을 중심으로 수상교통이 발달했던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업종별로 전문화된 상공업 도시가 나타난다. 자기 지역에서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것만 집중적으로 만들어서 팔고 나머지 필요한 것들을 사서 쓰는 이런 어떤 도시들이 발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뭘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해요? 수로, 물길로 연결이 되어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강남 전체를 도시화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게 의미가 무엇이냐? 자,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봤나요? 메트로폴리스라는 개념 들어봤나요? 못 들어봤나요? 메트로는 뭔가요? 지하철이죠. 폴리스는요? 도시입니다. 뭐 비슷한 말로는 메가폴리스 같은 거 있거든요. 요게 뭔 개념이냐면은 이런 거예요. 뉴욕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수도권 같은 것들을 메트로폴리스라고 부릅니다. 자, 서울 우리가 살고 있는 오산, 그 다음에 선생님이 사는 뭐 성남, 그 다음에 뭐 수원, 인천, 북쪽에 뭐 이제 고양, 그 다음에 뭐 의정부, 이런 곳들이 있습니다. 자, 원래 이곳들은 전부 다 각각의 별개의 도시고 별개의 생활권이 있던 곳들이었어. 그렇지? 자, 그런데 지금은 이런 것들이 서울을 중심으로 뭘로 연결이 되어 있나요? 지하철이나 고속도로 같은 것들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이 주변 도시들끼리도 고속도로나 아니면은 지하철 같은 것들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들이 가능해졌어? 오산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 선생님처럼 성남에서 오산으로 출퇴근하는 사람, 이 하나의 각각의 별개의 도시들이 마치 하나의 거대한 도시가 된 것처럼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이는 게 가능해졌어요. 그죠? 자, 우리는 이런 걸 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은 메트로폴리스라고 불러요. 거대 도시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당시 강남이 어떠했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각각의 지역별로 형성이 된 이 조그마한 시진들이 수로로 연결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강남 전체가 마치 하나의 거대한 도시인 것처럼 변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메트로폴리스 현상은요, 도시 발전의 거의 최종 단계이거든요. 따라서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고 도시화의 수준이 상당히 높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우선은 첫 번째 중국에서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빠른 속도의 도시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조선 후기의 상업과 도시의 발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따라 수업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네요. 빨리 사반 진도가 너네 반보다 느려져서 사반에서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아쉽네요. 목요일날 또 국가 수준 학업 평가가 있잖아요, 그죠? 하필이면 1, 2, 3교시에 본다 그러네. 4교시에 동아시아사인데. 진짜. 자, 조선 후기의 상업 발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조선은요,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상업과 도시의 발달이 늦고 활발하지도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은 도시가 발달하려면 상업이 발달해야 되고 상업이 발달하려면은 돈을 쓰는 사람들,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 소비자가 모여 살아야 되는데 조선의 여유를 가지고 있었던 지배층들의 양반들은 주로 어디에 살고 있었느냐? 농촌에 살고 있었어. 왜냐하면 자기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을 감시하고 통제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상업이 발달하지 않다 보니 조선에서는 각 지역에서 필요한 물건을 자기들이 알아서 생산해내서 쓰는 자급자족적인 체제가 오랫동안 유지되었기 때문에 조선은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상업과 도시의 발달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자, 하지만 조선 전기에서 후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이항법이라든지 시비법, 수리시설의 확충 이런 것들을 통해서 농업 생산력이 조금씩 발전해 나가게 됨에 따라 조선 후기에는 조선도 상업이 발달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6세기 이후로 가게 되면은 지방에 장시라고 하는 것이 출현을 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대체로 5일장의 형태로 전국 곳곳에서 만들어진 시장을 일컬어 장시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여기에서는 사람들이 화폐를 이용하거나 물밀 교환의 형태로 물건을 사고 파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지방을 중심으로 점차 장시가 출현하고 상업이 발달해 나가게 됨에 따라 마찬가지로 조선에서도 교통이 편리한 지역을 중심으로 시장이 발달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이게 돼요. 예를 들자면 강가나 바닷가에 배가 드나드는 곳, 우리는 그런 것을 포구라고 합니다. 지명에 포자가 들어간 곳은 대체로 이런 포구가 있던 곳이에요. 영등포, 마포, 천리포, 만리포 등등등 포자가 들어간 것들은 원래 배가 드나드는 곳들이었어요. 배가 드나드는 곳들 수상교통이 편리한 지역이잖아요. 교통이 편리하면 상업이 발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구 지역을 중심으로 시장이 발달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요. 또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서 인구가 증가하게 됨에 따라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었던 도시를 중심으로 시장이 발달하는 등장을 하는 이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농업 생산력의 향상이 상업의 발달과 도시의 발달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조선 후기의 상업과 도시의 발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세금 제도의 개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대동법의 시행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자, 한국사 시간에 혹시 들어봤나요? 대동법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인데 네, 들어보셨죠? 자, 대동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요, 조선시대 때 있었던 공납이라고 하는 세금 제도를 개혁한 것이 바로 대동법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공납이라고 하는 세금 제도는 어떤 것이었냐면요, 원래 집집마다 토사물, 그 지역에 특별하게 생산되는 물건을 나라에다 내는 세금을 가지고 공납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예를 들자면 제주도에는 무엇이 공납품이었을까? 제주도니까?
귤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공납품이었죠. 자, 그래서 지역마다 뭐 동물 가죽이라든지 생선이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 지역의 특산품들을 집집마다 구에다가 내야 되는 세금이 바로 공납이라고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사실 농민들이 이 공납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컸어. 왜냐하면 평소에 농사 짓기 바빠 죽겠는데 그 바쁜 시간 쪽에서 굳이 나라에다가 내야 될 생선 잡으러, 과일 따러, 동물 가죽 벗기러 다녀야 되거든. 이게 보통 번거로운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기도 하느냐? 방납의 폐단이라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농민들이 특산물을 구해서 나라에다가 내는 게 귀찮았어. 어려웠어. 그래서 농민들로부터 특산물을 걷어서 정부에 내는 중간 관리가 서리라고 하는 관리가 있었는데, 얘네가 어떤 식으로 나오기 시작하느냐? 야, 너네 특산물 구해가지고 직접 구하기 많이 힘들지. 내가 시장에서 토산물 사가지고 나라에다가 낼 테니까 너네는 나한테 그 대가 돈만 줘 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거 편리한 거 아니야? 농민들의 생활이 더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배로 불려서. 그렇죠. 문제는 하나에 10,000원짜리, 하나에 10만원씩 달라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죠? 자, 요런 문제가 바로 방납의 폐단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농민들의 고통이 매우 컸던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개혁하기 위해서 시행된 법이 바로 대동법이었다라는 겁니다. 굳이 구해야 되는 토산물 대신에 농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또 가지고 있는 쌀이나 옷감, 동전 이런 것들을 토산물 대신 내게 한 법이었던 것이에요. 또한 집집마다 똑같이 토산물을 걷었던 거, 잘 사는 집이다 못 사는 집이다 똑같이 걷었기 때문에 공정하지 못한 세금 부과였어. 그래서 어떻게 바꾸느냐? 집집마다가 아니라 토지 1결당 쌀 12두 정도의 쌀이나 옷감, 동전을 내게 했어요. 그러니까 땅이 많은 부자는 세금을 많이 내고, 땅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 세금을 안 내도 되었던 공정한 세금의 부과가 이루어지도록 한 법이 바로 대동법이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광해군 때 시작을 해서 숙종 때 가야 전국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왜 이렇게 시행에 오래 걸렸을까? 대신들이 반대로. 그렇죠. 땅 많은 양반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전국적인 시행에 꽤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이죠. 자, 그런데 대동법이 시행이 되면서 어떤 상인이 등장하게 되느냐? 이른바 공인이라고 하는 국가에 고용된 상인이 등장을 하게 돼요. 왜냐? 자, 원래 귤, 그 다음에 생선, 뭐 동물 가죽 이런 것들을 걷다가 쌀면 돈으로 걷게 되었어. 그러니까 임금님이 귤 먹고 싶고 동물의 가죽이 필요하고 생선이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요런 걸 가지고 나가서 사와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대신에 임금님이 직접 가서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수가 없으니 공인이라고 하는 상인을 고용을 해서 그 공인들한테 쌀이나 옷감이나 돈을 주고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와서 나라에 바치게 해야 되겠죠. 그죠? 이해가 되시나요? 대동법이 시행이 됨에 따라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오는 국가에 고용된 상인, 공인이라는 상인이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공인이라는 상인이 한번 시장에 떠서 사들이는 물건의 양이 어땠을까? 엄청나게 많이 샀겠죠. 그죠? 국가에 필요한 물건을 한꺼번에 사는 상인이었으니까 엄청나게 구매력이 큰 소비자가 시장에 나타나게 된 거라고요. 이해되시나요? 물건을 많이 사는 사람이 나타났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나타날까? 물건을 많이 파는 사람, 물건을 많이 만드는 사람들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서 대동법의 시행이 조선 후기에 상공업의 발달을 주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넘어갈까요? 네. 자, 그렇게 되면서 18세기쯤 가게 되면은 지방시장인 장시가 전국에 1000여 곳 이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전국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 이제는 장시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였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전국 곳곳에 생겨난 장시를 중심으로 사람들은 물건을 사고 팔고 정보를 교환하면서 장시는 조선 후기에 상업 발전을 주도하는 시장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경강상인, 송상, 내상, 만상 이 전국적인 장시를 무대로 활동했던 거상, 큰 규모의 상인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고 또 활동을 하면서 큰 이익을 올리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경강상인의 경우에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강을 타고 다니면서 운송업으로 큰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에요. 한강은 많은 지류가 있잖아. 수상교통이 편리하잖아요. 그래서 한강을 중심으로 운송업으로 큰 돈을 벌었던 사람들 경강상인들이고요. 송상은요, 개성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출품 인삼이잖아요. 인삼의 생산과 판매로 큰 부를 축적했던 사람들이 송상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고요. 내상은요, 부산을 중심으로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일본과의 무역을 통해서 일본의 수출입품을 담당하면서 큰 돈을 번 사람들이고요. 만상의 경우에는 의주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면서 중국과의 무역을 통해서 큰 돈을 벌었던 대규모의 상인들, 거상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서 인구가 증가하게 되고 대동법이 시행이 됨에 따라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해 나가게 되면서 조선에서도 중국과 일본에 비해서 미흡했지만 점차 도시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인구가 증가하고 경제가 발전하면서 도시화가 이루어졌던 대표적인 지역을 꼽아본다면은 역시나 조선의 수도였던 한양, 서울의 예를 들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한양의 경우에는 수도였을 뿐만 아니라 가장 많은 인구가 모여 사는 경제, 상업의 중심지이기도 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많은 인구가 유입되면서 18세기경에 가게 되면은 인구 20만에서 30만 정도가 모여 사는 조선의 대표적인 대도시로 성장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특히 어떤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느냐? 교통이 편리한 지역, 수상교통의 중심지였던 마포 같은 한강 주변에 특히나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선 후기쯤 가게 되면은 한강 유역의 집값이 굉장히 비싸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한강 주변이 집값이 비쌌다라는 거죠. 되셨나요? 네, 그래서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서 이런 어떤 상업과 도시의 발전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다만 한계는 무엇이었느냐? 조선에서도 상업과 도시의 발달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어떤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느냐? 한양이나 개성이나 평양 이런 데들은 원래부터 큰 도시들이었어. 상업과 교통과 도시가 발달하기 이전부터 원래부터 큰 도시들이었어. 그래서 이런 어떤 도시의 발전을 조선에서는 원래부터 큰 도시였던 곳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나머지 지역에서는 도시와 경향이 미미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봤던 중국이나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일본의 경우에는 원래부터 크지 않았던 곳들, 지방 곳곳에서 새롭게 도시가 만들어지고 발전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조선에서는 도시가 발전했다고 하더라도 원래부터 형성되어 있었던 한양이나 개성이나 평양 같은 대도시를 중심으로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지 지방에서 없던 곳에서 도시가 발달하는 이런 경향들은 사실 그다지 눈에 띄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이런 어떤 경제 발전에 불구하고 여전히 조선의 경제 구조는 농업 중심의 경제였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런 어떤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기 위해서는 소비력, 구매력을 가지고 있는 양반들이 주로 도시에 모여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조선의 양반들의 경우에는 자기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도시가 아니라 농촌에 거주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선 후기의 상업과 도시의 발달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는 그 속도나 혹은 정도가 약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이해가 좀 되셨나요?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간에 조금 내용이 많았었는데요. 중국과 영청대 그리고 조선 후기의 상업과 도시의 발달이 어떠한 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일본의 상업과 도시의 발달에 대해서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